저는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두 번, 세 번. 그분은 맞으면서도 미안하다고만 하셨죠. 식사를 굶기고 방에 가두고 심지어 필요한 약도 일부러 숨겼습니다. 7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15억. 그리고 통장 뒷면에 쓰인 한 줄의 글귀. 수연이 집 마련 자금. 제가 매일 학대했던 그 어머니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또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수연입니다. 31살의 남편 재훈을 만나 결혼했어요. 재훈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했죠. 다만 한 가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거든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시어머니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셨어요. 늘 미안하다, 괜찮다, 이 두 마디만 반복하셨죠. 저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왜 자꾸 미안해 하시는 걸까? 왜 자기 의견은 말씀 안 하시는 걸까? 결혼 1년 차, 작은 일로 첫 다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옷을 실수로 다른 옷이랑 같이 빨아서 색이 배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비싼 옷인데 어떡하라고 이러세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하다. 내가 조심할게. 내가 사줄게. 몸을 낮추셨어요.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 2년 차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사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바빠요. 나중에요. 라고 하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 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약도 못 드시고 누워 계셨어요. 혼자 못 나가세요? 몸이 그렇게 불편하세요? 차갑게 말했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고열에 시달리셨습니다. 재훈이가 부랴부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다음 날 재훈이한테 혼났습니다. 당신 왜 그래? 엄마가 아프신데. 약 사다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제가 바빴다니까요. 당신이 사다 드리든가. 그 일 이후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부탁하는 걸 완전히 멈추셨습니다. 아프셔도 힘드셔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죠. 결혼 3년 차,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고 승진해서 누락되었거든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집에 와서도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연아, 저녁 먹어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식탁을 보니 반찬이 제 입맛에 안 맞는 것들 뿐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걸 누가 먹어요? 미안하다. 내가 다시 할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식탁 위에 반찬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뒷걸음질 치셨어요. 수연아. 시끄러워요. 맨날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럼 애초에 제대로 하시든가. 제가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을 줍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파편들을 모으시는데
손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그래도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결혼 4년 차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화장품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뜨리셨어요. 비싼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한테 다가갔어요. 미안하다. 내가 살게. 미안해. 시어머니가 몸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제 손이 움직였어요. 찰싹.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뺨을 감싸며 저를 보셨어요. 충격과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미안하다. 라고만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뭘 한 거지? 시어머니를 때렸어.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저는 그 일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물건을 깨뜨렸으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으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실수를 하니까. 그 일 이후로 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생각되면 밀쳤고, 식사가 맛없다고 그릇을 집어던졌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렸는데도 아픈 척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재훈은 몰랐어요. 저는 재훈이 집에 있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재훈이 출장 가거나 야근할 때만 시어머니를 학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하셨던 거죠. 결혼 5년 차, 저는 완전히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하루 한 끼만 주기도 했어요. 어차피 나이 드시면 적게 드셔야 건강에 좋대요. 그렇게 말하면서 식사를 굶겼죠. 시어머니는 점점 마르셨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어요. 걸음걸이도 느려지셨죠. 그런데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동 좀 하세요. 왜 그렇게 늙어 보이세요? 라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게 제 학대 때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사시니까 건강이 나빠지신 거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택시 타고 혼자 가세요. 저 바빠요. 수연아, 혼자 가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럼 안 가시든가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가지 못하셨습니다. 혼자 가시기 힘드셨던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결혼 6년 차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다리를 다치셨는데 제가 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제 방 앞에 서 계셨는데 저한테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짜증이 나서 비키세요 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밀었고 시어머니는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습니다. 어머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급히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하셨어요. 괜찮아. 내가 조심 안 해서 그래. 제 잘못인데 시어머니는 자기 탓을 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심한 타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집에서 조심하셔야죠. 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네, 제가 조심할게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절뚝거리며 걸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요. 시어머니의 약도 일부러 숨겼습니다. 고혈압 약이었어요. 어머니, 약 어디 뒀어요? 시어머니가 물으시면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했죠. 사실 제가 서랍 깊숙이 숨겨놨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약을 못 드시고 며칠을 보내셨습니다. 결혼 7년 차 시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유령처럼 조용히 집 안을 다니셨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식사는 혼자 방에서 하셨고 거실에도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니, 제가 운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제가 또 화를 내고 손을 들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줘.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더 해야 하니? 70이 넘은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슬픈 울음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어폰을 끼고 그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차갑고 험악한 얼굴이었어요. 이게 제 모습인가? 이게 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이 모든 게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지셨습니다. 70대 초반이셨지만 80대처럼 보이셨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몸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일은 하셨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하셨죠. 결혼 7년 차 가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친정 언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을 던져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친정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엄마, 엄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중증 우울증 진단이 나왔어요. 환자분이 거의 한 달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한 달 동안 밥을 안 드셨다고요? 왜요? 왜 밥을 안 드신 거예요? 환자분이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이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 연락처를 물어봐도 괜찮다, 괴롭히기 싫다만 반복하셨어요. 그때 친정 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혼자 계시면서 많이 외로워하셨대. 동네 이웃분이 말씀하시길 몇 주 전부터 집에서 거의 안 나오시고 불도 안 켜놓으시고 그러셨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셨는데 저는 뭘 한 거죠?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5분도 안 되게 통화하고 끊었죠. 엄마가 깨어나셨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 하신 거예요? 엄마는 약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너 시어머니 모시면서 힘들 텐데 내가 어떻게 짐이 되니? 너 바쁜 거 아는데. 엄마, 제가 흐느꼈습니다. 제가 못난 딸이에요. 제가 엄마 신경도 못 써드리고. 아니다. 넌 잘하고 있어. 시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 나는 괜찮아.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켰어요.
엄마의 마른 손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제 엄마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었다니. 혼자서 한 달 동안 굶다시피 하면서도 저한테 말 한마디 못 하시고, 이틀 후 엄마 상태가 좀 나아지셔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불도 거의 꺼져 있었고요. 어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갔더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불도 안 켜놓으시고요. 어머니, 왜 불도 안 켜놓으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아, 수연아 왔구나. 어머니 괜찮으시니?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물으신 게 제 친정어머니 안부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였어요. 혼자 어두운 방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 조심스럽게 며느리 눈치를 보는 모습. 이게 제 친정어머니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외롭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자식 걱정만 하시는 거.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어머니도 외로우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표정이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어머니, 오늘 저녁 드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응, 먹었어. 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주방에 가보니 설거지한 그릇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도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녁을 안 드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거짓말하셨네요. 저녁 안 드셨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괜찮아, 배가 안 고파서. 나중에 먹을게. 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혼자 드시기 싫으신 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친정어머니랑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혼자서 밥 먹기 싫어서 외로워서 그래서 안 드시는 거. 그런데 제 엄마는 저한테 전화라도 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아무것도 말씀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무섭고 차갑게 대했으니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못됐어요. 제가 괴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셔서 제 곁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됐어요. 때리고 굶기고 학대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얼마나 나쁜 며느리였는지 인정했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내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나는 괜찮아. 제가 7년 동안 학대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한테 라면이라도 끓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같이 먹어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은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결혼 첫 해 이후로 처음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라면을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연아, 고맙다. 너랑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 라면 한 그릇에 이렇게 감동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친정병원에 갔어요. 엄마 상태를 확인하고 언니랑 앞으로 엄마 돌봄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에 나와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대?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많이 나아지셨어요. 다행이다. 내가 국 끓여놨어.
저녁 먹어라.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밥,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학대했던 사람이 제 친정어머니 걱정해 주시고 저를 위해 밥을 차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지나간 일이야.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너그러움이 오히려 더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날 주말, 저는 시어머니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외로우셨죠? 괜찮았어. 너희가 잘 지내는 거 보면 행복했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내가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랐거든. 내가 뭘 잘못했나 매일 생각했어. 밤마다 울었어. 어머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 그냥 참으면 되는 거였어.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고. 시어머니는 7년 동안 그렇게 참고 견디셨던 거예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재훈한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 아니,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학대했어. 때리고 굶기고 괴롭혔어.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당신이 우리 엄마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 미친 것 같아. 재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가서 빌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 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괴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니? 그 주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인사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병원 갈 일 있으면 모시고 가고.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어색해 하셨어요. 너 왜 이러니? 뭐 잘못 먹었니? 라고 물으실 정도였죠. 어머니, 제가 정말 변하고 싶어요. 기회를 주세요. 알았어. 천천히 하자.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 옷장을 정리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옷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옷장을 열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옷이 정말 몇 벌 없었고 색도 다 발해 있었어요. 어머니, 옷이 너무 없으신데요? 새로 사드려야겠어요. 아니야, 돈 아까워. 이거면 충분해. 어머니, 저랑 같이 백화점 가요. 옷 사드릴게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쇼핑을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예쁜 옷들을 골라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 필요 없다 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여러 벌 사드렸습니다. 새 옷을 입으신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수줍게 웃으셨어요. 나도 이런 옷 입으니까 좋네. 그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나 정말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옷 몇 벌, 따뜻한 말 한마디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저는 7년 동안 그것조차 안 해드렸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었어요.
저는 매일 조금씩 시어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7년 동안 쌓인 벽을 무너뜨리는 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장 보러 나가셨고, 저는 깨끗이 청소해서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옷장 위쪽 선반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잔액이 15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지만 맞았어요. 15억 원. 다른 통장들도 열어봤습니다. 합치면 거의 20억 원 가까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거죠? 낡은 옷 입고 작은 방에서 지내시고. 통장 뒷면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재훈이와 수연이 집 마련 자금, 손주들 교육비, 우리 며느리 사업 자금, 내 장례 비용 제외하고 전부 아이들한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학대했던 그 어머니는 매일 저를 위해 돈을 아끼고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새 옷도 안 사시고 맛있는 것도 안 드시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신 이유가 전부 저희를 위해서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들을 보니 유언장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3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제일 심하게 학대하던 때였는데. 유언장을 읽는데 눈물이 멎질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아들 재훈과 며느리 수연에게 물려준다. 수연이가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 건 내가 부족해서다. 수연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 그냥 힘들고 바빠서 그런 거다. 수연이를 원망하지 말고 잘 보살펴주기를 바란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맞고 굶고 학대당하면서도 저를 이해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저한테 물려주려고 하셨고요. 어머니. 저는 서류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역겨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수연아, 나왔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고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제가 나가서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웃고 계셨습니다. 응,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 샀어. 먹어봐.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한가득 사오셨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통장과 유언장이 맴돌았어요.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소박하게 사신 이유. 전부 저희를 위해서였던 거죠. 다음 날 일요일 재훈이가 골프 가고 집에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어요. 어머니, 할 말씀이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이니? 저는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방 청소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시어머니는 상자를 보시더니 당황하신 표정이 되셨어요. 아, 그걸. 미안하다. 숨긴 건 아니고.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왜 새 옷도 안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안 드시고?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 돈은 너희들 거야. 내가 쓸 돈이 아니야. 너희가 집도 사야 하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키워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나는 없어도 괜찮아. 시어머니는 20억이 있으면서도 당신은 없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왜 이런 걸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때리고 굶기고 학대했잖아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 안 해. 너도 힘들고 바빴을 거야.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너는 내 며느리고 내 딸이야.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니,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울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됐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우리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대했는데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재훈이한테도 모든 걸 말했습니다. 통장 이야기, 유언장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재훈도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그런 돈이 있으셨어? 나도 몰랐어.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제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이상으로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준비해드리고 함께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시어머니 방도 완전히 새로 꾸몄어요. 새 가구를 드리고 예쁜 커튼을 달고 따뜻한 전기장판도 깔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과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 정도는 해야죠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셨다가 현기증을 느끼시고 바닥에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119에 전화하고 재훈한테 연락하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갔어요.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어머님이 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암 의심 소견이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암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위에 종양이 보여서요. 내일 내시경 검사 예정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병실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드셨고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제가 이제 막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제발요.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위암이었어요. 다행히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암은 보통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가 원인입니다. 환자분이 혹시 최근 몇 년간 많이 힘드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암은 제가 만든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7년 동안 괴롭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준 게 전부 제 탓이었어요. 선생님, 제 탓입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부터라도 잘 돌봐드리세요. 수술 후 가족의 보살핌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어요.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전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만약에 수술 잘못되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아니야, 들어봐. 내가 만약에 안 되면 내 통장은 다 너희 거야. 그리고, 수연아, 너 나한테 잘했어. 마지막 몇 달 정말 행복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제가 이제 막 효도하려고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저 믿으세요. 수술은 4시간이 걸렸어요. 그 4시간 동안 저는 한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울고, 재훈도 옆에서 같이 기다렸어요. 안타깝게도. 아니,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회복실에서 시어머니를 봤을 때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수술 잘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약에 취해 반쯤 깨신 상태였지만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연아, 고맙다. 그 후 1달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회사도 휴직하고 매일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식사 챙겨드리고 몸 닦아드리고 산책 도와드리고. 시어머니는 너 일 때문에 바쁠 텐데 나는 괜찮아. 라고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회사 일보다 제 시간보다 시어머니가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 퇴원하는 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편지 한 통을 드렸어요.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7년 동안 어머니한테 저지른 죄를 글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제 인생 동안 어머니한테 효도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며느리 수연 올림. 시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고 우셨어요. 수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 있어서 나는 복 받은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제가 복을 받은 건데 시어머니는 당신이 복을 받았다고 하시네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웃음도 많아지셨습니다. 저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진짜 엄마와 딸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서 시어머니 생신 파티를 했어요. 친척들도 다 오고 친정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같이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죠. 촛불을 끄시면서 시어머니가 소원을 비셨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수연이가 행복하고 우리가 오래오래 함께 있으면 좋겠다. 는 소원을 비셨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띤 얼굴. 이게 바로 제가 찾던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세요. 저는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고 있고요. 어머니, 저녁 됐어요. 알았어, 지금 간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아끼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라는 거요. 여러분, 저는 7년이라는 시간을 학대로 채웠지만 깨달았을 때 바로 변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변의 어르신들, 특히 시부모님들한테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배우자의 부모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시부모가 될 테니까요. 그때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지금 우리도 어르신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변했고 그 변화가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